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노력하였어야 합니다. 피청구인 역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. 국회의 대표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기자들도 잠깐 고개 들어서 다 본 순간이거든요. 통합 메시지를 담으려고 헌법재판소 결과 무시가 됩니다. 초부수자!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. 귀마개 나눠주기도 하고 3M 귀마개. 재판관들은 평일을 열지 않은 채 각자 심리를 무슨 일이지 뭐 누가 실수했나 뭐 이례적이었는데 하루를 통째로 쉰 거더라고요. 주문,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. 안녕하세요. 특종의 발견입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긴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. 특히 역대 최장기간 심리를 해온 재판관들과 또 선고 과정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를 들고 취재해온 편광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이제 선고가 끝나고 또 이제 취재가 끝났잖아요. 네네. 어떠셨어요? 사회적으로 보면 안 좋은 일이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에 취재할 수 있어서 또 영광인 순간이었다. 그 평소보다 조금 절차가 조금 보안이 셌는데 이게 뭐 각 매체당 3명씩만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그중에서도 대신 판정은 14명만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모든 기자들 통틀어서. 네네 기자들 추첨 돌려서 이렇게 들어가고 당첨되면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. 그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재판관들을 직접 만나기도 쉽지 않고 그렇게 취재도 좀 제한되는 곳이었잖아요. 철통 보안 상태였을 것 같은데. 이렇게 얼굴 보고 대면하기는 너무 힘든 곳이었고 재판관님들이 거의 말씀 안 하셨는데 그 김영두 재판관만 이제 나오면서 핵심적이지 않고 그냥 절차적인 거나 아니면은 좀 국민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씩 대답을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김영두 재판관이 제일 좀 기대되는 출근길이었다. 저도 사실 로비에만 딱 한 번 3개월 동안 로비에만 딱 한 번 들어가 볼 정도로 그 보안이 좀 강했던 것 같고 전자로만 이제 문서를 오며 가며 해가지고 혹시나 뭐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들춰보거나 이런 일을 완전히 방지했다고 합니다. 그 재판관들끼리도 뭐 무덤까지 비밀로 가져가자 이런 얘기를 했어서 평의실에도 뭐 도청 방지 장치가 있다. 네네. 그 도청 방지 장치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무처에서 그 메일 작동 잘 하는지 확인을 했을 정도로 좀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. 선고를 언제 할 거다 이런 것들도 내부에서도 몰랐다면서요.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관들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내부 연구관들도 선고기일 통지가 이제 뉴스 특보로 나오니까 그 사무실에서 와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직원들이 다 증언을 해주더라고요. 그 정도로 이제 내부에서도 궁금해했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안전 문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. 네, 출퇴근은 어떻게 하셨나요? 출퇴근은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시작될 때부터 경찰에서 이제 경호 인력을 붙여줘서 항상 재판관들이랑 경찰이 함께 이동을 했고요. 그리고 그 아시겠지만 점점 치위가 격화됐잖아요. 네. 출근하는 그 정문 영상으로도 많이 나왔는데 저 보면 그 진짜 차 바로 앞에서 소리를 막 지르고 사물놀이 악기로 욕을 치면서 욕을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도 매일 보면서 좀 아찔했던. 경찰이 제가 알기로는 한 최소 3가지 방안을 짜놨는데 만약 정말 뭐 폭동 수준의 그 시위대가 찾아와서 아예 막혀버리면은 그 헌재 북쪽에 감사원도 있고 서쪽으로 가면 현대미술관이 있잖아요. 거기 이제 비상 차량을 대기시켜 놓는다거나 그리고 뭐 유사시에는 이제 재판관인 줄 모르게 해서 뭐 걸어가서 그 차에 태워가지고 집에 보내는 뭐 이런 전략까지 세웠던 걸로. 아무래도 그 서부지법 사태가 있었어가지고 헌재에도 비슷한 일이 있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고 좀 어떻게 보면 과하게 좀 경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그날 단연 이제 좀 화제가 됐던 거는 이제 문영배 재판관이 결정문을 낭독했을 때 기자실에서는 분위기 어땠는지. 그때 이제 중간중간에 기자들이 탄식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. 뭐 그런 거 예를 들면 특히 뭐 처음에 절차 부분 넘어갔을 때 다들 와 각하는 아니다 이제 다들 좀 놀라는 분위기였고 기자들도 이렇게 뭔가 감정이 실리게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게 문영배 대행님이 평소에는
다들 보셨겠지만 뭐 그 전에 있었던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 그냥 고개 숙이고 뭐 무슨 사건을 기각합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시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 자세도 살짝 이렇게 틀어져 계시고 그 카메라도 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. 주문을 말씀하실 때 그리고 말씀도 좀 처음에 시작하실 때 입술도 조금 살짝 떨리신 것 같고 본인도 이제 좀 울컥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저는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게 국회를 한번 바라보면서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 측을 바라보면서 한 번씩 꼬집는 듯한 말투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던 장면이 저도 그거를 되게 기자들도 사실 그때는 타이핑 치다가 잠깐 고개 들어서 다 본 순간이거든요. 문영배 재판관의 그 개인 의견이 아니잖아요. 재판관 8명이 제가 알기로는 그 통합 메시지를 담으려고 그 마지막에 좀 논의를 했던 걸로 저희가 취재가 조금 됐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그 통합 메시지의 일환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떤 표현으로 할지를 재판관 8명이 다 같이 합의해서 낸 거기 때문에 아마 문영배 재판관님이 표정이나 말투 이런 게 이제 다른 재판관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오해 없게 전달하려고 신경을 되게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. 너무 그걸 강조하면 어떤 재판관의 의중이라 다를 수 있고 또 그렇다고 너무 소극적으로 하면 또 어떤 재판관의 의중이라 다를 수 있으니까 법리적이라기보다는 좀 정치적인 메시지에 저는 가깝다고 이해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. 그 마지막에 김영두 재판관 어깨를 두드리는 모습 보고 굉장히 해석이 다양하잖아요. 저는 그게 뭐 그냥 지나가면서 쳤다고 그냥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탄핵 심판이나 아니면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. 김영두 재판관이 서열 지금 3위거든요. 문영배, 이미선 재판관이 곧 퇴임하니까 조만간 1위로 올라서는 아무튼 되게 중요한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평의 과정에서도 아마 그 소장으로서 좀 못하는 말이나 아니면은 주심은 정영식 재판관인데 주심이 못하는 말 같은 거를 그 되게 중간에서 잘 풀어준 역할을 한 게 아닌가. 좀 뭔가 이제 고생 많으셨다 이런 느낌으로 어깨를 치셨을 것 같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. 조금은 감정을 좀 표현을 하셨다. 변론 절차에서도 조금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의 그 말을 중간에 끊은 적이 한 번 있고 윤 대통령의 말을 좀 끊었다는 오해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대리인이 추가로 말을 좀 하고 싶은 상황을 이제 그건 안 듣겠다고 하신 건데 그때 말에 살짝 조금 감정적인 느낌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어서 조금 이슈가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그 대본을 보여주면서 이거 나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재판부 전체의 의견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조금 이슈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. 제 말을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입니다. 이거 제가 쓴 게 아닙니다.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8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지 제가 거기서 덧붙여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. 사실 문영배 재판관이 유일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탄핵 심판에서 이제 변론에서 질문을 했잖아요.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결정타였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제 생각에 그 질문이 2개였는데 그게 그 계엄 선포 이유랑 이제 군경 투입 관련한 질문이었는데 되게 핵심적인 질문이잖아요. 요 탄핵 심판 그 파면 여부에 있어서. 그래서 그 질문을 제 생각에는 문영배 재판관이 그냥 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 게 아니라 그 8명에서 이미 합의를 본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. 딱 2개만 한 걸 봐도 그렇고 이미 다 이제 요 질문은 꼭 해야겠다고 이제 재판부가 논의를 했기 때문에 누가 할 것인가 했을 때 중요한 질문이니까 대행이 해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그 정영식 주심이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본인이 보수의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일부러 더 많이 한 게 아니냐 큰 오해 없도록 송곳 질문을 한 걸로 유명하다. 이런 평가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사실 재판관들이 한 질문 전체 다 사실 송곳 질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이 많았고 특히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알려져 있기로는 법리 검토를 엄청 꼼꼼하게 연구관들한테도 일을 많이 안 시키고 자기가 스스로 다 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핵심적인 질문을 그 준비되지 않은 대답이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 나와도 바로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고 뭐 이런 거죠. 사실 대리인단은 자기 주장만 하니까 사실 이게 뭐라고 할까 좀 공회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런 경우에 이제 재판관들이 딱 핵심을 짚는 거죠. 뭐 지금 뭐 생각나는 거는 그때 뭐 국회 군 투입 왜 했냐, 통제를 왜 했냐 했을 때 사회 질서 유지
질서 유지 목적이었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때 정유식 재판관이 그 군이 들어가서 질서가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한번 했었는데 네. 사실 그동안 그 양측 대리인단에서 싸운 게 그 질문 하나로 사실 거의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속 시원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본청 건물 안에 군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? 질서 유지를 하는데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? 이렇게 딱딱 질서 정연하게 그러면 이런 모습을 외부만을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? 네,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.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? 이 정영식 재판관이 아들 결혼식을 예정을 한 상태에서 이 사건의 주심을 맡았잖아요. 주심은 그 전자 추첨으로 그냥 완전 랜덤으로 네. 배정받는 시스템인데 또 우연히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인 정영식 재판관이 된 거고 그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 내부 직원한테 전에 듣기로는 이제 아들이 갑자기 결혼식 날짜를 잡아왔다. 요즘 결혼하려면 식장부터 일단 잡아야 되잖아요. 네. 그 날짜가 저희가 이제 좋은 곳은 딱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들이 결혼식 날짜 잡아와서 그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정혁 재판관한테 말하면서 이때 결혼하고 싶다. 그러면서 같이 했던 말이 아버지 안 오셔도 된다 이런 말을 했대요. 이렇게 부담될 걸 아니까. 그래서 정혁 재판관도 원래 그 갈지 말지를 좀 고민을 했던 것 맞아요. 같아요. 질문이 또 오히려 또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. 아 그죠. 네.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동요가 있었나요? 그 많이들 걱정을 했는데 사실 저도 그 부분을 걱정을 좀 했거든요. 이게 정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. 왜냐면은 그 헌재 본관까지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. 그 주요 구호가 탄핵 각하였는데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그 귀마개 나눠주기도 하고 네, 뭐 3M 귀마개 이렇게 하나씩 배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필요시에 쓰시라고. 네. 근데 아마 방호원들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. 방호원들이 거의 주말도 못 쉬고 계속 일 돌아가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바로 앞에서 그 시위대를 마주해야 되니까 네. 저도 좀 지나다니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. 방호원들 진짜 좀 정신적으로 이상이 올 수도 있겠다. 네. 그러니까 예상보다 평의가 막 길어지면서 다들 불안해했잖아요. 38일이었죠. 예, 평의를 진행한 게. 그러다가 딱 하루 평의를 하지 않은 날이 있었다. 평의가 그 변론 절차가 2월 마지막 주에 끝난 뒤로 다음 날부터 평의가 매일 진행됐거든요. 특히 초반에는 뭐 야근도 하고 그랬던 걸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다 계속 진행됐는데 3월 27일에 그러니까 선고 전주였죠. 그때가 27일에 그 저희가 취재하기로는 내부 평의 그 일정표가 있는데 전날 밤에 다음 날 3월 27일 평의가 그 헌재 내부 일정표에 없는 거를 취재를 했는데 그래서 그냥 무슨 일이지 뭐 누가 실수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례적이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알아보니까 이제 재판관들이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갖자 하고 이제 하루를 통째로 쉰 거더라고요.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없었다고만 짧게 썼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뭔가 이제 그 안 맞는 교착 상태의 어떤 지점이 해소된 순간이었던 게 아닐까. 그날 뭔가 이렇게 대타협이 있었던 게 아닐까. 그때 살짝 취재가 더 된 내용은 그 3월 중순쯤에 평의에 진전이 거의 없다 이렇게 알려지기는 했었거든요. 네. 근데 뭐 어떻게 진전이 없는지는 사실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진전이 없었던 순간이 있는 건 분명했기 때문에 네. 그날 하루 쉰 게 그 말씀하신 대로 진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죠. 완전 틀어졌거나 뭔가 대타협이 있었거나 뭐 고성이 오가면서 싸웠다. 그리고 뭐 특히 한덕수 총리 선고 기점으로 뭐 인용파 기각파가 나뉘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뭐 인용파가 누구를 찾아가서 뭐 설득을 했니, 뭐 정계선 재판관이랑 김복형 재판관이 고성을 뭐 지르면서 싸웠니 이런 얘기 있었는데 재판관들끼리 이제 평의하는 시간이 엄청 긴데 굳이 따로 이제 시간을 파끼리 나눠서 가지는 게 사실 좀 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찌라시 내용도 보면은 헌재 공보관실 드림이 아니라 헌재 공보관실의 드림 뭐 이런 식으로 네, 틀린 내용이 많아가지고 결정문을 딱 낭독하고 나서 나중에 또 다시 읽어보셨을 거잖아요. 네. 네, 어떠셨어요? 결정문 읽었을 때 일단 쉬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. 그 앞선 결정문 몇 개 뭐 아무거나 찾아보시면은 어려운 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. 뭐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든지 뭐 어떤 행위의 부작위라든지 이런 말 사실 저도 좀 헷갈린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듣는 말인데 이번 결정문에 그런 말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정말 좀 중학생도 읽기 쉬울 정도였다고 할까요? 그래서 결정문에서 그게 제일 눈에 띄었고 그리고 피청구인은 어떻게
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놀라웠는데 그거를 되게 강한 표현으로 좀 비판을 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좀 재판관들이 그동안 의견이 갈려 있었다기보다는 수위 조절을 하느라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 정도로, 보통 다른 결정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뭐 합법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좀 뭐 나열식으로 한다고 할까요? 근데 이번에 뭔가 기승전결이 있었던 결정문이었던 것 같아요. 윤 전 대통령 측이 물고 늘어진 그 절차적 문제. 네, 이게 이제 뭐 검찰 조서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이제 보충 의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.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사실 그 수사 단계에서부터 좀 꼬인 부분이 있었지만 헌재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걸 인정해서 각하시켜버리면 사회적 혼란이 너무 큰 것 같고 헌법재판소는 그런 것까지 고민하는 기관이니까요. 네. 그래서 근데 이게 각하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다들 합의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인 상황일 수도 있죠. 이 만장일치 통합의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최장기간 심리를 한 게 아닌가. 그거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. 정치로 해결했어야 할 문제다. 국회와 대통령의 대립이 정치로 해결했어야 될 문제라는 표현이 있는데 전 사실 그 말을 헌법재판소 직원들이나 재판관들이 제일 좋아했을 것 같거든요.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정상적인 일은 아니잖아요. 그리고 사실 이게 국회 일을 해결해야 되는 건데 굳이 여기까지 가져온 거니까. 그래서 이제 뭐 좀 이런 일로 헌법재판소에 더 오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가 담긴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인상 깊어서 혹시나 나중에 또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저도 취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